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로 첫 출근해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소식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로 첫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길에 또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 의견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제 출마 선언할 때도 상당히 강력했는데 오늘은 뭐 질문을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오히려 기자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력한 칼날을 세웠다고 나를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사도 아닌 검사 사칭한 분, 뭐 절대 존엄, 그리고 2002년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김명랑 시장에게 검사 사칭 혐의로 과거에 벌금 150만 원을 받았던 것을 이제 위증교사 혐의로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빗대서 뭐 단 하루 만에 더욱 공세적인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집토끼 전략도 있지만 프레임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컨벤션 효과도 있고 물론 대표라든가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면 컨벤션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이슈 파이팅에 이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 같고 특히 명확한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탈당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내 분란이라든가 이런 이슈를 흡수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검사 사칭하는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나를 세운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지금 집권 여당이 비상 상황에 왔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으로 와서 비대위원회를, 그러니까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자리에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는 분명한 원인이 존재하거든요. 그 원인 자체를 좀 다른 곳에서 하시지는 않는가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셨던 국민들의 민심은 결국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장관이 오게 된 것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에 오게 된 것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문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고 국민들께서 결국 집권 여당에게 기대하셨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찾지 못하셨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원인을 바깥에서 너무 찾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본인이 야당 당대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민주당만 적으로 삼고 그 대결 구도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다 좋아하실까요? 사실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그리고 민생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대답이 아니라 또다시 민주당에 대한 악마화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에 더 이상 기대하실 게 없지 않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회 운영을 함께할 야당 대표를 모욕하는 것이다. 정치의 ABC를 모른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한 비대위원장이 관리에 따라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내일쯤 만날 걸로 보이는데 자, 지금 벌써부터 상황이 이런데 내일 만난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화기애애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은 강력한 그 지지층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그리고 집토끼 전략 그리고 산토끼를 잡아오는 그런 어떤 지금 총선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원장 당 대표로서 취임을 하고 상대당 제1야당의 대표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뭐 정치적으로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서로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서로 선의 경쟁을 하자는 그런 덕담을 하지 뭐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뭐 절대 존엄 이렇게 비난은 그 앞에서는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국민들을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워딩이 상당히 강하지만 그것은 당내 어떤 개혁을 향한 그런 저는 칼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그만큼 또 예우를 해야 될 것이고 예우를 하고 서로 국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자 예.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화기애애할 할 것이다. 내일 만나면 분위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일 만남의 그 모습 자체를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해 그동안 얼마나 날선 발언들 많이 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이 오고 갈까 많은 기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뭐 면전에서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러 가지 날선 발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관례적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덕담이 오고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이고요. 네. 그 와중에서도 뼈 있는 말들이 한두 마디 정도는 서로 오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그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나오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도가 높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제 취임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취임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셨어요? 뭐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이제 펠로우 시티즌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상당히 물론 뭐 윈스턴 처칠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가수 신세대 가수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은 새로운 패턴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정당의 인프라를 구조적으로 파괴하고 그것이 창조적 혁신의 모습인데 짧은 시간에 창조적 혁신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나아가는 방향을 유권자들이라든가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는 비상대책을 논하는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런 취임사에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묻어나고 특히 저는 이제 총선 불출마라든가 뭐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당후사, 뭐 선민후사라는 그런 말을 이제 썼던데 네. 희생과 쇄신 이런 것이 저는 가장 본인을 희생함으로써 보수 정당을 살리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면 이것을 따라오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순수성을 좀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거기에는 운동권 정치 세력 척결 이런 아주 야당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도 여기에 있어서 야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중도층이라든가 우리 이제 통상적인 어떤 세력이 오랫동안 30년, 40년 동안 이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지적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서 탈바꿈하냐. 그래서 어떻게 창조적 파괴를 해서 경쟁력 있는 정부 여당으로 만드냐. 그것이 저는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희생 언급을 하셨는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희생 압박을 받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일석이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내가 희생하니까 너도 희생하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국회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가 다 불출마하거나 험지 출마하라는 건 아니다. 출마할 사람은 출마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뭐 오늘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총선을 위해서 인적 쇄신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중진 그리고 뭐 영남권 인사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불출마를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예. 연동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가장 이제 크게 그 영향력을 지금 끼쳤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야당의 이재명 대표 지금 당내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불출마를 뭐 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에도 이런 영향이 끼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어제 취임사에서요? 네, 일단 교수님께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동훈 위원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평가를 주셨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서 나오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결국에는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장관으로 재직 중이었을 때 뭐 11월, 12월 정도에 전국으로 좀 이렇게 통상 업무다라고 칭하시면서 전국으로 좀 도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뭐 대구에도 가시고 뭐 울산에도 가시고 이러셨는데 그때마다 법무부 장관의 통상 업무다라고 하셨지만 나오는 메시지는 굉장히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과연 한동훈 장관이 뭐 비례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뭐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한동안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사실상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 상대적으로 양지에 출마하느냐 험지에 출마하느냐 이 두 가지 선택이 남았을 텐데요. 양지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명분이 없었다라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결국은 험지에 출마하느냐 아니면 아예 출마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험지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 이제 희생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상 모양새는 좋았겠지만 본인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는 험지에 출마했다가 만약에 낙선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황교안 전 대표가 평행 이론처럼 정치적인 역정이 굉장히 길이 같아진다라는 평가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총선에 종로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후에 이렇다 할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험지에 출마해서 낙선했을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대위원장 자리를에서 그 비대위원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자신의 장기적인 정치적인 미래에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랬지만 어제 취임사에서도 민주당과 선명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공천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어기면은 출당을 시키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운동권, 개딸 전체주의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운동권 정치에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민주당과의 대비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뭐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을 창조적 파괴하는 역할도 있지만 총선에서 가장 유력하게 경쟁해야 될 제1당인 야당을 견제해야 되는 의무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워딩을 지금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데 뭐 불체포 특권 포기 시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를 겨냥한 그런 상징적인 뭐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체주의와 결탁한 세력 이것은 뭐 소위 말해서 개딸하는 어떤 팬덤 정치 이런 어떤 뭐 악폐에 대해서 우려하고 결국은 동료 시민들과 같이 하는 정치는 어떤 특권 정치라든가 이런 것을 배격하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원주의 시대에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어떤 이념적 지향을 따라서 가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팬덤 정치에 상당히 이제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운동권 정치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뭐 같은 386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30대부터 정치를 해서 60대까지 너무 오랫동안 뭐 4선, 5선까지 이렇게 해서 정치를 그래서 최근에는 뭐 국회의원 삼선 금지라는 그런 입법도 하자 그런 것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국회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청장은 삼선 금지가 지금 가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직업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어떤 국익을 위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너무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면 뭐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세수는 세부대에 담고 쇄신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것, 세대 간의 어떤 간극 그런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국민들의 서비스하는 그런 정치 문화를 이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야당을 겨냥한 것이 총선을 앞두고 효과적인 메시지였다 이렇게 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글쎄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어제 취임사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무능함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집권 여당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그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께 또 사죄와 반성을 하고 자기 자신들 내부를 먼저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은 전혀 없이 이른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저는 이 취임사를 들으면서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권 여당의 어떤 비상 상황을 쇄신하고 혁신하기 위해 온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마치 야당인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기 위한 취임사가 아닌가라고 헷갈릴 정도로 왜 야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지 좀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신 집도키 전략처럼 본인들의 지지 세력과 그리고 지지 세력 결집을 통해서 총선을 앞두고 선명하게 전선을 좀 대비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들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당원들에게는 이런 취임사가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메시지가 과연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께서 관심 있으신 부분은 이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과연 내년 총선에서 어느 곳에 투표를 해야 자신의 삶이 나아질지 이런 부분을 보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결국 국민들께 다가가는 정책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겠는지 이런 비전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할 텐데 그런 것보다는 또는 본인들에 대한 사죄나 반성이 전혀 없이 야당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립각을 두시는 것 이것 자체가 과연 중도에 계신 국민들께 다가오는 메시지였을지 저는 매우 크게 의문을 듭니다. 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해야 이제 공천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반발은 없을까요? 뭐 당내 반발뿐만 아니고 민주당에도 반발이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 불체포 특권을 뭐 명시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어떤 특정 정치인들을 사찰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둔 것인데 지금은 뭐 국회의 권위라든가 권위의 수평화가 이루어졌고 권위가 있다는 것은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정보가 독점할 수 있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대통령실이나 우리가 정보를 거의 똑같은 동시간대에 AI 시대에 SNS를 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은 없고 탈권위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당과 야당이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불체포 특권 시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서약하지 않으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거 했을 때 여기에 서약하지 않는 후보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 보좌진도 너무 많다. 세비만 받아간다. 무노동 무임금. 그래서 국회를 상당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또 총선이 90일 정도 앞으로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선거 때만 되면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든 법을 개정하든 해서 불체포 특권은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는 상당히 큰 환호를 받을 것이고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방탄이라든가 보호막이 벗겨지기 때문에 되지만 그럼 국회의원을 뭐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정도 하면 뭐 또 세대 교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의적절하고 여당과 야당의 인식이 같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으로도 반발이 없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렇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들만 누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제는 이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일반 법안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이 법안을 수정하거나 또는 뭐 폐기할 수 있을 텐데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개헌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포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때문에 많은 논의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의원들이 뭐 서약을 하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회 중에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체포동의안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국회 내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어쨌든 절차에 남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민들께 설득을 해나가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앞으로 개헌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헌해서 국민들 앞에 국회의원들 먼저 특권들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를 이것이야말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개헌과 관련해서 어차피 개헌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대통령 중심제가 87년 체제 벌써 87년이니까 50년, 40년 정도 같은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로 되어 있지만 장관이 국회에서 국무위원, 의원이 장관으로 갈 수 있고 예산권은 지금 편성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상당히 개형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고 우리는 과거 이승만 정권 때 발췌 개헌 때 했던 내각제 요소를 대폭적으로 들어온 그런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헌할 때가 됐는데 지금 개헌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4년 내내 하다가 못했고 이번 정권에도 해야 되는데 못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총선공약을 좀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구조라든가 이런 불체포 특권 이런 원포인트라도 물론 뭐 헌법 전문의 여러 가지 국가 이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이라든가 국민들의 이익이 여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이런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뭐 그것만 예를 들어서 순수 대통령제로 간다든가 예산권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리고 권력구조를 대통령 연임제로 한다든가 그런 것만 해서 원포인트로 개헌을 공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일단 개헌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는 87년 체제에서 넘어가서 이제 결국 국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헌법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헌 과정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천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여야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치가 있어야 개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저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반민주당, 반 이재명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 내에서 과연 이게 여야가 제대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지가 참으로 좀 아득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반민주당 이런 선전포고 뭐 대결구도 이런 부분들도 총선에서 중요한 전략인 거 인정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것, 국민의 삶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심하시고 그리고 당 내도 먼저 돌아보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 이 모습을 국민들께서 기대하신다는 것도 집권 여당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합의가 되려면 사실은 권력이 너무 강하면 이 시속 게임처럼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됩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만이 효과적인 가장 효율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국회를 보면은 과거에는 뭐 1로 3김에서 여러 가지 다당자가 있을 때는 어느 일당이 과반을 넘지 않는 그런 정당이면은 서로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제3당이 캐스트 보트를 주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의 어떤 이런 구조로는 민주당이 170석 그리고 국민의힘 110석 이 정도 되면은 도저히 합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조에서는 헌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황금 분할이 된다는 것은 저는 제3신당이 나와서 캐스팅 보트를 치면서 국회에서 제3당이 눈치를 보고 그리고 제3당이라든가 어떤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그런 황금분할적인 국회가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하다가 좀 개헌 얘기까지 했는데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일단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라는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럼 여소야대의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얼마나 책임 있게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모두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여야 할 것 없이 누구에게든 다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 국정 운행의 최종적인 책임 모두 집권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년 총선은 결국 현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집권 여당이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께 조금 더 소구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출범함으로써 사죄와 반성 국민들한테 보여줬다고 봅니다. 다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최고위원을 통과해서 정식 비대위가 출범을 해서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국민들이 지난 강서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따가운 회초리를 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역할이 그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막 출범을 하니까요. 저희가 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여당은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은 어제 취임사에 대해서 폭평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읽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재명 대표가 이런 한 비대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을 통해서 어떤 기득권을 좀 내려놓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과 그리고 집권 여당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교수님 말씀처럼 정치는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민주당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반드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전략적으로 반응을 한다라기보다는 민주당 나름대로의 시간표대로 그리고 민주당 나름대로의 국민들께 다가가는 그런 정책과 비전으로 차분하게 이 변화와 혁신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했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많은 민주당을 향한 여러 날선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야당이 봤을 때는 반민주당과 반 이재명만으로는 국민들께 표를 얻을 수 없을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을 이기고 그리고 이재명을 이기는 집권 여당에게 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집권 여당에게 표를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냉혹한 판단이 있었고요. 그 판단 이후에 과연 집권 여당이 제대로 변화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비대위까지 꾸린 집권 여당이 변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총선에서의 민심은 지금 정부를 심판하고 그리고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당에게 표를 주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차분하게 민주당만의 시간표대로 혁신과 또 변화와 통합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범함으로써 이제는 이 혁신의 바람이, 쇄신의 바람, 희생의 바람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국민들, 유권자들은 상당히 냉철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역설적으로 국민의힘이 혁신하기는 상당히 쉽다. 의원수가 적고 11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집권 여당이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과 희생의 칼날이 쉽게 들어가는데
민주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167석, 17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가지고 있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 당이 어떤 혁신과 쇄신으로 우리 유권자한테 총선에서 나타나냐 그것을 지금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0석에서 쇄신이라든가 혁신, 공천 쇄신을 하려면 상당히 큰 분란이 있을 수밖에 지금 없고 특히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을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친명 핵심들이 지금 다 내려가서 지금 하는 것도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동훈발 혁신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내부 분란과 분열을 막고 효율적으로 쇄신의 칼을 성공을 시킬 것인가? 그것이 저는 가장 큰 관점인데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70석이면 공천 쇄신 탈락률 30% 그러면 한 50명 되지 않습니까? 50명이 현역 의원을 탈락시켜야 되는데 그 아우성 또한 상당히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 돼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쇄신이 민주당이 어떤 쇄신을 맞설 것인지 그것을 이제 국민들은 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의 첫 인선도 있었습니다. 75년생 영남 초선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기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등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7, 8, 9 세대로의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뭐 세대 교체보다도 정치 교체라고 뭐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마무리 쇄신한 데에서 70년생, 80년생, 90년생이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테스트하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를 해서 실패하면 그것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를 오랫동안 한 그 철학과 소신 이것이 시대가 바뀌면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라는 거지 시대를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회에서 그런 말을 내가 유심히 보면서 저 말은 옳다 그렇게 들은 것이 뭐 50대, 60대, 70대가 돼도 새로운 마인드로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걸어온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과 철학과 소신을 녹여가지고 입법으로서 국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것이 다양한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것이지 젊고 새롭다고 해서 젊은 혈기로서 하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험 있는 젊은 좋지만 새로운 세력이 들어가서 보수 정치를 일궈야 된다. 저는 그것이 옳은 정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세대 포이론이나 세대 교체론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75년생 이렇게 젊은 층이 기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비대위원들도 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로 꾸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으로 누구를 선임할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정보가 도는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하에 좀 극비리에 이런 모든 인선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보수 진영에서 가장 성공한 비대위로 평가받는 것이 단연 2011년 박근혜 비대위일 것입니다. 그때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을 인선을 할 때 나름 파격 인사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그 당시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비대위원으로 있었던 거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2011년 박근혜 비대위를 좀 벤치마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세대 교체, 뭐 젊은 세대 이런 것보다는 각계의 어떤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뭐 여성까지 해서 뭐 두루두루 뭐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 박근혜 비대위와 그리고 지금 현재 2023년 한동훈 비대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대위원장의 지위입니다. 박근혜 비대위가 그 당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결국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 또는 정치적인 라이벌에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컸고 공간도 많았습니다. 다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고 또 윤석열 정부의 또 초대 국무위원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박근혜 비대위원장처럼 대통령과의 어떤 대척점 있는 관계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쓴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2011년 박근혜 비대위원들 비대위를 벤치마킹해서 인선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결국 그 비대위원장의 지위에서는 좀 내재적인 본질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들이 냉혹하게 보고 계신다. 이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